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첩첩산중이라 불리는 곳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해가 중천에 떠올라야 겨우 햇살이 마당에 들고 해가 서산에 걸리기도 전에 어둠이 찾아오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탓에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람 소리보다 더 자주 들렸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온 마을을 감싸고 도는 쓸쓸하면서도 고요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순박하여 서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산기슭 바로 아래에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붕은 볏짚이 오래되어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흙벽은 비바람에 깎여 금이가 있었지만, 마당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 집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마음씨 고운 소녀가 늙고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연화의 나이는 이제 갓 16이 되었으나 그 효심은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깊고 넓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연화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고된 일로 인해 거칠어졌지만 눈망울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차가운 바람이 산골짜기를 휘감아 돌며 나무십들을 모두 떨어뜨리던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월동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지만 연환의 집은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땔감도 턱없이 부족하여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의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콜록거리는 소리가 연화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약을 지어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었던 연화는 산에 올라가 약초라도 케어장에 내다 팔거나 할머니께 다려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 닥치는 날이었지만 연화는 낡은 무명 치마를 단단히 여미고 대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미 낙엽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숲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스산한 바람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서워서 감히 엄두도 못 낼 깊은 산속이었지만 굶주림과 할머니의 병환을 생각하면 두려움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연화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헤치며 도라지나 더덕 같은 뿌리 식물이라도 찾기 위해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흙을 호미로 파낼 때마다 손끝이 찢어질 듯 아려왔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녀는 쉴 새 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운이 좋아 산삼이라도 발견한다면 할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녀의 발걸음을 자꾸만 더 깊은 산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며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비라도 쏟아질 듯한 험상궂은 날씨에 숲속의 나무들은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연화를 위협하는 듯했습니다. 서둘러 산을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연화는 캐낸 약초 몇 뿌리를 소중하게 바구니에 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숲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당황한 연화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커다란 바위 밑으로 뛰어가려는데 덤불 숲 사이로 무언가 희끄무레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낡고 해진 도포를 입은 한 남자가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선비들이 입는 도포였으나 갓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어 마치 거지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빗속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보니 아주 희미하게나마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대로 두면 이 남자는 밤사이 추위와 빗줄기에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히고 남자를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장정의 무게를 가녀린 소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비틀거리며 흙탕물에 넘어졌고 그때마다 연화의 옷도 진흙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질질 끌다시피 하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발밑은 미끄러워한 발자국대는 걷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남자의 축 늘어진 몸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고 정신 차리세요. 선비님, 조금만 가면 마을이 나와요 라고 속삭이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공포에 질린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산을 내려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연안에 집의 등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을 보자 연하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했으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고 비에 젖은 생쥐꼬를 한 손녀가 낯선 남자를 부축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은 또 누구고? 할머니의 놀란 외침에도 연화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그저 숨을 헐떡이며 남자를 방 안 아랫목으로 눕혔습니다. 방 안의 온기가 차가운 빗물에 젖은 두 사람을 감싸 앉아 그제야 연화는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눕혀놓은 남자의 모습은 밝은 호롱불 아래서 보니 더욱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며칠을 굶었는지 헬쑥하게 말라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워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마른 수건을 가져와 남자의 젖은 머리와 몸을 닦아주었고 연화는 아버지가 생전에 입으시던 낡은 옷을 꺼내와 남자의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법도라지만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은 없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나무라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라 눈물이 났지만 방을 따뜻하게 데워야 남자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부채질을 했습니다. 연화는 쌀독을 긁어 한 줌도 채 되지 않는 쌀을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오늘 저녁 할머니와 자신이 먹어야 할 마지막 식량이었지만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쌀이 푹 퍼지도록 정성껏 미음을 끓여 방으로 들고 들어가니 할머니는 남자의 손발을 주무르며 혈액순환을 돕고 계셨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남자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 못하고 흘러내리던 미음이 몇 번의 시도 끝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곡기가 들어가자 남자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조금씩 혈색이 도는 듯 했습니다. 연화와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안은 사람을 살리려는 따뜻한 정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연화는 남자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잠시 땀을 닦으며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비록 행색은 남루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지만 콧날이 오뚝하고 이마가 반듯한 것이 예사로운 관상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농사꾼이나 장사치와는 다른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깊은 산속에서 쓰러지셨을까? 혹시 나쁜 사람들에게 쫓기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누가 되었든 자신의 집 문턱을 넘은 이상 귀한 손님이었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또한 묵묵히 연화의 곁을 지키며 손녀의 갸륵한 마음을 대견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는 그치고 바람도 잠잠해졌지만 산골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앨듯이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밤새 간호를 하늘아 쪽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던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희미한 호롱불, 그리고 자신을 간호하다 잠든 앳된 소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어젯밤 빗속에서 자신을 업고 오던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따뜻한 등 온기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 다시 베개 위로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연화는 남자가 깨어난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물을 권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물 좀 드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 찬 바람을 쐬어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과 배려는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남자는 연화가 건네는 사발을 받아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정신이 조금 더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힘겨운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요라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안도하는 미소를 지으며 여기는 산 밑 외딴 집이에요. 어젯밤 숲속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업고 왔어요.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걱정했는데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남자는 경계심을 풀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날이 박자 마을에는 간밤의 비바람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집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연한의 집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오히려 낯선 손님이 들어와 묘한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은 시래기를 삶아 국을 끓였고 연화는 밥을 지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남자는 비록 반찬은 김치와 시래기국뿐인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남자는 자신이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라고 짧게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그저 길을 잃고 헤매다 며칠을 굶어 기력을 잃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연하와 할머니는 더 묻지 않고 그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쌀독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겨울을 날 뗄감도 부족했습니다. 연화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할머니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당장이 병약한 선비를 내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더 부지런히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고 마을에 내려가 품이라도 팔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 목숨이 중하지 쌀이 중하겠어요. 연화의 씩씩한 말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집의 사정을 눈치챈 선비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모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선비는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여 마당에 나와 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밥만 축낼 수 없다며 마당에 장작을 패거나 무너진 담장을 고치는 등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솜씨였지만 요령을 터득하자 제법 힘을 쓰며 연화의 일손을 덜어주었습니다. 연화는 선비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러우면서도 든든한 남자가 집에 있으니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환의 집에 낯선 남자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환의 집이 워낙 외진 곳에 있기도 했거니와 선비가 낮에는 주로 집안이나 뒷마당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갈 수 없는 법. 우연히 산을 오르던 마을의 나무꾼이 연안의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낯선 사내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연환의 집에는 늙은 할머니와 연화 둘뿐이어야 하는데 젊은 사내가, 그것도 훤칠한 사내가 마당을 서성이고 있으니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마을로 내려가 주막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글쎄, 그 얌전한 연안에 집에 웬 외간 남자가 들어앉았다니까. 옷차림은 거지꼴인데 얼굴은 반반하더구만. 처녀가 사는 집에 남자를 들이다니. 이게 무슨 일이래. 나무꾼의 말은 순식간에 살이 붙고 과장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쑥덕거림은 조용하던 산골 마을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이는 곧 연화에게 닥쳐올 큰 시련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최부자라는 욕심 많은 지주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평소 연환의 집터가 명당이라 여기며 호시탐탐 그 땅을 빼앗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연환의 집에 낯선 사내가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더니 어린 것이 벌써부터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이것을 빌미로 관아에 고발하고 풍기문란죄를 씌워 마을에서 쫓아내면 그 땅은 내 차지가 될 것이다.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고 그는 흉악한 계획을 세우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모아 연환의 집에 대한 동태를 살피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연하와 선비는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서 소박한 행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연화에게 그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연화가 캐온 약초를 다듬는 것을 도와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비는 연화의 맑은 심성에 감동했고
연화는 선비의 깊은 학식과 점잖은 태도의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누추한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연화는 묻지 않아도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아래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 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짓던 연화는 부엌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쌀독은 이제 정말 바닥을 드러냈고 내일 아침이면 죽조차 끓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선비님이 몸을 회복하신 것은 다행이지만 이대로 계속 모시고 있기에는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갈 곳 없는 분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연화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선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화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는 모든 것을 짐작한 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저, 내 몸이 많이 좋아졌소. 이제 더 이상 소저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 조만간 길을 떠나려 하오. 그 말에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쓸쓸함을 느꼈지만 차마 가지 말라고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비가 떠난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할머니와 둘이서 어떻게 겨울을 날지 막막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선비에 대한 알 수 없는 연민과 애틋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힘든 삶에 지친 연화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랑방에 누운 선비 역시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들이 곤궁함 속에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마을의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면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장 너머로 집안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에 따뜻했던 이웃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비난이 섞인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연화가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묻자 그들은 대꾸도 없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세상에 진짜 남자가 있네. 처녀가 겁도 없이 망측해라 하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연화의 귀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빗자루를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마을에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지팡이를 짚은 박노인이 헐레벌떡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연화네 집 바로 아래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연화를 친손녀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연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연화야, 큰일 났다. 지금 최 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 집으로 올라오고 있어. 네가 외간 남자를 숨겨두고 풍기를 문랑케 한다며 멍석마리를 하겠다고 난리다. 어서 저 선비를 피신시키거라. 박노인의 다급한 외침에 연화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방 안에 있던 선비와 할머니도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오두막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박노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늙은 할머니와 경색이 완연한 선비를 지킬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 노인은 지팡이를 바들바들 떨며 대문 밖을 계속 힐끔거렸습니다. 최 부자가 며칠 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풀어가며 네 험담을 하고 다녔다. 네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풍기를 문란케 하고 마을에 나쁜 병을 돌게 할 거라고 겁을 주더구나. 그자가 노리는 건 내 평판이 아니라 바로 이 집터와 뒤뜰의 텃밭이다. 박 노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오래전부터 연안의 집 뒤편에 흐르는 맑은 계곡과 양지 바른 터를 탐내어 별장을 짓고 싶어 했으나 연화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부터 땅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해온 터라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꽹과리 소리는 아니었으나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마치 산짐승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는 듯한 위협감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를 방 안 깊숙한 곳으로 모시고 선비에게도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묵묵히 고개를 저으며 대돌 위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는 방문을 열고 마루 끝에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숨을 이유는 없소. 내가 당당한데 피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요. 선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단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부자를 필두로 마을 장정들과 구경꾼들이 마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는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만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은 그 옷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마당을 휘어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네, 인연. 연화야, 내 일찍이 내가 조신한 척 내숭을 떨 때부터 알아봤다. 부모 없이 자란 티를 내는 것도 유분수지. 어디서 근본도 없는 외간 사내를 집안에 들이고 밤마다 희희낙낙거린단 말이냐. 이것이 우리 마을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최 부자의 호통에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수군거리며 연화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을 삼가주세요. 이분은 숲속에서 비를 맞고 쓰러져 다 죽어가던 분입니다. 사람 목숨이 중하여 잠시 모셔두고 치료를 했을 뿐 부끄러운 짓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십니까? 연화에 당차고 논리 정연한 대꾸의 마을 사람들은 잠시 웅성거림을 멈추고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도 내심 연화가 착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말이 거짓으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서슬퍼런 권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연화를 편들지 못하고 그저 땅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의 말대꾸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허, 어린 것이 어른 앞에서 말대꾸를 하다니.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네가 정녕 떳떳하다면 당장 저 사내를 내쫓아라. 그리고 너희 식구들도 이 마을에서 떠나거라. 부정한 기운이 든 집을 그냥 둘 수 없으니 내 너희에게 빚 대신 이 집을 받아 헐어버리고 터를 정화해야겠다. 최 부자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빚이라 함은 연화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약값으로 빌렸던 쌀 몇 마를 핑계 삼은 것이었는데 이미 그 빚은 연화가 품삯으로 다 갚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이자를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고
관아의 형방과도 친분이 두터운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루에 조용히 앉아있던 선비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옷은 비록 남루한 무명옷이었으나 일어선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형형하여 좌중을 압도하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선비는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장, 말이 지나치시오. 내가 이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오로지 이 처자의 자비심 덕분이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오명을 씌우고 그것을 빌미로 삶의 터전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이것이 어찌 양반의 도리라 할 수 있겠소. 선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마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위험 있는 태도에 떠들썩하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낯선 사내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비웃음을 터뜨리며 선비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거짓골을 한 자가 감히 누구 앞에서 양반 타령이냐 글줄이나 읽은 모양인데 내 꼴을 보아하니 과거에 낙방하고 빌어먹는 신세가 분명하구나. 내 눈은 못 속인다. 내 놈이 이 처자를 꼬드겨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냐.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위협적인 몸짓을 취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하고 이 집 기둥 뿌리를 뽑아라. 내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루로 다가오자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선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순간 지켜보던 박노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하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아, 천벌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늘이 보고 있다. 아무리 최 부자의 명이라지만 힘없는 처녀와 병든 노인 그리고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다니. 너희들도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들 아니냐. 박노인의 호통에 하인들은 멈칫거리며 최 부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웅성거리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연화가 불쌍하다는 동정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최 부자는 억지로 화를 누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장 강제로 쫓아내다가는 민심이 돌아설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열한 눈웃음을 지으며 새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좋다. 내 오늘 박노인의 체면을 봐서 물러가마. 허나 사흘 뒤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그때는 관아에 고발하여 법대로 처리하겠다.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치면 내 놈들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최 부자는 으름장을 놓으며 침을 퇴뱉고는 거만한 걸음걸이로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시끄러웠던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마당에는 짓밟힌 채소들과 부서진 울타리 조각만이 남아 방금 전에 소동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이라니. 당장 쌀 한 톨 없는 처지에 그 큰 빚을 갚을 길은 막막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떨고 있던 할머니가 기어나와 연화를 끌어안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죽지 못해 이 꼴을 보는구나라며 통곡했습니다. 선비는 그 참담한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연화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해서 면목이 없소.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선비님 탓이 아니에요. 저들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해가 지고 어둠이 마을을 덮자 연한의 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기름이 아까워 호롱불조차 켜지 못한 방 안에서 세 사람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호지 문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 나가 남은 쑥을 털어 죽을 끓였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알아누우셨고 선비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낡은 마패 하나뿐인 현실을 되새기며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 부자의 오만한 얼굴과 관아의 부패한 관리들의 모습이 겹쳐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살인문 쪽에서 기척이 있느냐 하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의 눈을 피해 뒷길로 돌아와 품 안에서 주먹밥 몇 덩이와 삶은 고구마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좀 들게. 저녁도 못 먹었을 텐데. 박노인의 투박한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마움에 다시 눈물을 글썽였고 선비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노인은 선비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어서 떠나게. 최 부자가 관아에 줄을 대어 자네를 도적으로 몰아갈 심산인 것 같네. 잡히면 뼈도 못 추릴 것이야. 내일 새벽 동트기 전에 뒷산 샛길로 도망가게. 박노인의 충고는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선비가 마을의 유지인 최 부자와 싸워 이길 확률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제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이 모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쓰고 쫓겨날 것입니다. 사람이 의를 저버리고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비의 말에 박노인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계에 감탄했습니다. 연화는 선비의 옷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선비님, 가세요. 제발 가세요. 저희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선비님까지 화를 입으시면 저는 정말 살 수 없을 거예요. 선비는 연화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소저, 나를 믿으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소. 사흘이라 했으니 아직 시간이 있소. 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오. 선비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어떤 결단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선비가 저 거대하고 포악한 최부자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절망은 안개처럼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최 부자가 보낸 감식꾼들이 연환의 집 근처를 서성거리며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간 연화에게 아낙네들은 등을 돌렸고 아이들은 거지 선비 댁이다라고 놀리며 돌을 던졌습니다. 연화는 물동이를 인 채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걸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마당 한 구석에 누군가 오물을 투척해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 부자는 말려 죽일 작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네와 말을 섞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선비는 마당의 오물을 묵묵히 치우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최부자 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봐주고 있는 부패한 관료들의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자신이 쥐고 있는 마패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물이 내 벼슬의 무게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부자의 집사라는 자가 와서 문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다. 내일 모레 해가 질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약속대로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리고 저 산의 놈은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 그리 알라. 집사는 침을 뱉고 돌아갔고 연화와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야속하게도 너무나 푸르렀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붓을 들어 낡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은 곳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녹슬지 않은 노쇠 마패가 차가운 금속성을 띠며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마패를 다시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화는 지쳐 잠들어 있었고 할머니의 기침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잠든 연화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내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선비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밝혀 있었고 달빛은 교교하게 산골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힘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딘가로 전할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병약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날렸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잠든 시각,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진실이 서서히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갇혀 있었고 다가올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사흘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너무나 빨리 흘러갔습니다. 산골의 하루는 해가 짧아 더욱더 찰나처럼 느껴졌고 연화의 마음은 타들어가다 못해 새까맣게 재가 되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면 또 하루가 지났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마당의 풀포기 하나조차도 다가올 재앙을 예감한 듯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근심 때문에 병세가 악화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뱉었고 연화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연안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게 하여 마을 사람들이 몰래 도와주는 것조차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혹시나 밤중에 누군가 쌀 한 줌이라도 던져줄까봐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는 길에 하인들이 나타나 물동이를 걷어차거나 길바닥에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깨진 물동이를 부여잡고 울음을 삼켜야 했고 흙탕물이 튄 치마를 입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최부자의 서슬퍼런 권력 아래 숨죽이고 있었고 연화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짓밟히는 한 송이 들꽃과도 같았습니다. 선비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거의 회복되어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방 안이나 뒷마당에서 조용히 소일거리를 할 뿐 밖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담장을 고치거나 땔감이 떨어진 것을 보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곧 쫓겨날 집인데 담장을 고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할머니가 혀를 찼지만 선비는 사람이 사는 동안은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법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하며 묵묵히 흙을 개어 담벼락을 발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평온해 보였으나 그 깊은 속내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선비의 모습이 야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고초가 결국은 선비를 구해주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 생각하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법도 했지만 연화의 착한 심성에는 오히려 죄책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분도 갈 곳이 없어 머무는 것일 텐데 우리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연화는 끼니 때마다 묽은 죽이라도 정성껏 끓여 선비의 상에 올렸고 선비는 그 죽을 남김없이 비우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슬픔과 연민의 정이 흐르고 있었지만 다가오는 파국을 막을 힘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 오후 최 부자의 집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건장한 장정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마당을 쿵쿵 울리며 위협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다.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너희를 끌어낼 것이다. 그때는 정말 피를 보게 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집사는 으름장을 놓으며 연화가 애써 가꾸어 놓은 텃밭의 배추를 발로 지시겨 버렸습니다. 짓밟힌 배추잎이 마치 연화의 마음처럼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집사가 돌아간 뒤 연화는 마당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쌀이 떨어져 삶은 감자 몇 알로 끼니를 때우는데 목이 메어 아무도 선뜻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누워 훌쩍거리셨고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감자 껍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저, 그리고 할머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두 분께 이런 고통을 드리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선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낡은 도포 자락을 찢어 만든 보자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집을 떠나려 합니다. 선비의 갑작스러운 말에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분도 무서워서 도망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생각하셨어요. 여기에 계속 계시다가는 선비님까지 해를 입으실 거예요. 최 부자가 벼르고 있으니 어서 멀리 피하세요. 연화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의지했던 사람이 떠난다는 사실은 연화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선비는 연화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니 너무 서운해 마시오.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버티셔야 합니다. 선비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렸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희망을 잃지 말라니 그저 미안해서 하는 위로의 말로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앉아 선비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젊은 양반, 몸 조심하게. 우리 같은 늙은이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자네는 아직 젊은이 부디 살아서 좋은 날을 보게나. 선비는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작별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감자와 주먹밥 한 덩이를 챙겨 보찜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집신 한 켤레를 챙겨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가는 길에 배고프실 때 드세요. 그리고 밤길이 험하니 조심하시고요. 연화의 손이 선비의 손에 닿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선비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소중하게 보찜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은혜,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겠소. 부디 강건하시오. 선비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로 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선비가 떠난 뒤 집안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휑하니 들려오는 방 안에서 연화와 할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정말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닥쳐올 재앙 앞에서 그들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선비가 앉았던 자리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지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된 일이야. 그분이라도 살아야지. 연화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지만 밀려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새 산짐승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벌써 선비가 도망갔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밤새 감시하던 최 부자의 하인들이 선비가 보찜을 메고 나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거봐, 내 뭐랬어. 그 꼴을 하고 다니는 놈이 의리가 있을 리 없지. 제 목숨 아까우니 밤도망을 친 게야. 연화만 불쌍하게 됐네. 괜히 외간 남자 거두었다가 집도 뺏기고 망신만 당하게 생겼으니.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동정은 연화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연화는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숟가락 2개, 그리고 아버지의 위패. 챙길 것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 부자는 이 소식을 듣고 껄껄거리며 웃었습니다. 하하하, 꼴 좋다. 양반 행세를 하더니 쥐새끼처럼 도망을 쳤구나. 이제 거칠 것이 없다. 날이 밝는 대로 관아 형방을 불러 확실하게 쫓아내고 등기까지 내 이름으로 바꿔야겠다.
최 부자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아침부터 술상을 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승리했음을 자축하며 연안의 집터에 어떤 정자를 지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최 부자의 횡포를 말리지 못했고 정의는 땅에 떨어진 듯 보였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고 푸르러서 연화의 처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최 부자가 약속한 대로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포졸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왔고 그 뒤를 최 부자가 가마를 타고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길을 비켜주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연안의 집 앞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포졸 대장이 거만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죄인 연안은 나오라. 관아의 명령을 어기고 풍기를 문란케 하며 남의 돈을 갚지 않은 죄를 물어 집을 압수하고 추방형에 처한다. 방 안에서 떨고 있던 할머니와 연화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포졸들은 연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무릎을 꿇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고 외쳤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빚은 이미 다 갚았고 사람을 구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졸 대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곤장을 치라 명했습니다. 입 다물라 어디서 감히 관원에게 말댔구냐. 내 죄는 최 부자 어른께서 다 증언해 주셨다. 최 부자는 가마에서 내려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나갔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것 아니냐.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연화는 억울하고 분해서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백성의 호소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를 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이 나서려다 하인들에게 밀려 넘어져 신음했습니다.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박노인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포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세간살이를 마당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독이 깨지고 솥단지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쏟아지는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돼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그녀의 비명 섞인 외침이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비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깊게 느껴졌습니다. 선비님, 어디 계세요?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가신 건가요? 연화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할 힘도 없이 그녀는 눈을 감고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이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두 필이 아닌 듯 땅이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관아에서 또 누가 오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커져 천둥 소리처럼 다가왔습니다. 포졸들도 하던 짓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에도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 이렇게 많은 말이 들어올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고갯마루에서 깃발이 하나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무장을 한 병사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군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그 기세가 일반 포졸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삼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말을 탄 장수가 길을 터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며 연안의 마당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억울한 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천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저 흙먼지 속에서 나타날 사람은 누구인가?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 질풍같이 달려온 역졸들이 연안의 뒷마당을 겹겹이 에워쌌고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산천초목이 벌벌 떨 지경이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선두에 선 역졸 하나가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고을 수령과 탐과 놀이들은 썩 나와 어명을 받들라. 그 소리는 마치 산신령의 호통처럼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며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포졸들은 들고 있던 육모방망이를 힘없이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부자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부릅뜨고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암행어사라니 이게 무슨... 그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고 거만하게 타고 왔던 가마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졸 대장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고개를 땅에 처박았습니다. 잠시 후 역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가슴에는 흉배를 달았으며 손에는 번쩍이는 마패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에는 5마리의 말이 새겨져 있어 그가 임금님의 명을 받은 고위 관리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그 사내의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낡은 도포를 입고 마당을 쓸던 그 병약한 선비. 아니, 며칠 전 숲속에서 죽어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덥수룩했던 수염을 말끔히 정리하고 관복을 갖춰 이분이 딴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깊고 맑은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선비. 님, 연화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선비는 아니, 암행어사는 연화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곧바로 엄한 표정으로 최 부자와 포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눈빛에 최 부자는 오금을 저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최가야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너는 마을의 유지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고열을 짜내어 내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다. 더욱이 선량한 처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했으니 이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패악무도한 짓이다. 어사의 호통에 최 부자는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며 이마를 땅에 찌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탐욕스럽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꼴사납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사는 이어서 포졸 대장과 관아의 형방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관의 녹봉을 먹는 자들로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마땅하거늘 탐관오리의 앞잡이가 되어 무고한 백성을 괴롭혔다. 내가 며칠간 이 마을에 머물며 너희들의 악행을 낱낱이 지켜보았느니라. 감히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더냐. 형방은 부들부들 떨며 변명하려 했지만 어사의 손짓 단번에 역졸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포박했습니다. 이 자들을 당장 관아로 압송하여 하옥하고 그 죄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하라. 그리고 최가가 불법으로 빼앗은 논밭과 재물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어사의 명쾌하고 단호한 판결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암행어사는 돛돌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연화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할머님, 그리고 연화 소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오. 놀라게 해드려 정말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죄인들을 꾸짖던 서리빨 같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숲속에서 목숨을 구해주었을 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연화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고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선비님, 정말 선비님이세요. 저희는 선비님이 도망가신 줄만 알고. 어사는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생명의 은인을 버리고 도망가겠소. 다만 내 신분이 드러나면 저 일당들을 일망타진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잠시 자리를 비우고 관군을 불러온 것이요. 며칠간 모른 척 지낼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어사의 소매를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귀한 분인 줄도 모르고 누추한 곳에서 고생만 시켰구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마패보다 제 관복보다 더 귀한 것은 두 분의 따뜻한 마음씨입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화를 오해하고 핍박했던 것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박노인이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와 어사 앞에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이 늙은이의 눈이 어두워 귀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마을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사는 박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저를 감싸주셨던 분입니다. 그 의로움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어사의 덕망 있는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감복하여 암행어사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최부자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어 끌려가자 마을의 공기는 거짓말처럼 맑아졌습니다. 억눌렸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는 역졸들에게 명하여 난장판이 된 연안의 집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건장한 역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깨진 장독 파편이 치워지고 무너진 울타리가 다시 세워졌으며 마당의 흙은 평평하게 고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하나둘씩 나서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네. 연화야.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아낙네들은 연화의 손을 잡고 사과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어사는 관아 창고를 열어 쌀과 고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가 백성들에게 착취하여 모아두었던 곡식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연환의 마당에서는 큰 잔치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가난하여 굶주리던 산골 마을에 난생 처음으로 고기 굽는 냄새와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솥뚜껑 위에서는 전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시루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사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노인과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잔치는 무르익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세상에, 우리 마을에 암행어사가 오실 줄 누가 알았겠어. 연화가 복을 받은 게야. 그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킨 거지. 사람들은 연화를 칭찬하기에 바빴. 연화는 쑥스러워 얼굴을 붉혔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오래간만에 기름진 고깃국을 드시고는 기운을 차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웃 간의 정과 웃음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어사는 잠시 잔치마당에서 빠져나와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연화가 물을 깃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달이 떠올라 우물물에 비치고 있었고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어사는 우물가에 서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비바람 치던 밤, 자신을 업고 이 길을 오르던 가녀린 소녀의 숨소리, 차가운 방에서 자신의 손을 녹여주던 따뜻한 온기. 그 모든 기억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벼슬은 헛것이다. 그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어사가 뒤를 돌아보니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맑고 고왔습니다. 나으리, 필요한 것이 있으신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달이 좋아 잠시 나와 보았소. 연화 소저. 오늘 밤은 정말 아름다운 밤이요. 어사의 말에 연화도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꿈만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만 같았는데. 연화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사는 연화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저. 지난 며칠간 내가 지켜본 소저는 그 어떤 양반집 규수보다도 기품 있고 강인했소.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모습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소. 내 비록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소저의 그 마음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요. 어사의 진심, 어린 칭찬의 연화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뜨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멀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달빛 아래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했고 연화와 할머니에게 고맙다.
잘 자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평온하고 따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어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호위 무사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경계를 서고 있어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나와 어사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나으리, 내일 떠나시는 건가요? 연화가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아직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소. 다른 고을에도 억울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오. 어사의 대답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나으리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은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부디 가시는 길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녀의 성숙한 태도에 어사는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환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는 장작이 넉넉히 들어가 방바닥이 절절 끓었고 쌀독에는 햅쌀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벗어버린 연화와 할머니는 모처럼 다리를 뻗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어사는 사랑방에서 잠을 청하며 내일 아침 연화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재물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는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화의 앞날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 어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곤히 잠든 연화와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역졸들이 이미 떠날 채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뒤를 돌아 초가집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쓰러져 가던 이 집에서 자신이 다시 태어났음을,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관리의 마음을 배웠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내어 방문 앞에 살며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에 올라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산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멀어져 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인 소리가 아닌 희망을 전하는 경쾌한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출 때쯤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왠지 모를 허전함에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선비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돌 위에 하얀 서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사의 힘 있는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내려가는 연화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감동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인생을, 그리고 이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쳐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종이 위를 비추었고 그곳에는 어사또의 단정하고 힘 있는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내려가던 연화의 눈이 점차 커지더니 이내 맑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찰에는 최 부자가 그동안 불법으로 갈취했던 연환의 집터와 밭을 모두 연화에게 돌려준다는 내용과 함께 관아에 공인이 찍힌 토지 문서를 동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 누구도 이 집을 넘보지 못하도록 관아에서 특별히 보호할 것이며 연화가
혼기가 찰 때까지 나라에서 매년 쌀과 포목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찰의 마지막 구절은 연화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그대의 맑은 마음은 흙탕물 같은 세상을 정화하는 샘물과 같소.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이 땅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오. 어사또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연화의 앞날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걱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마당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마음과 은혜는 산처럼 거대하게 남아 연화와 할머니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나온 할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는 아이고, 맙소사, 조상님이 도우셨구나. 아니, 그 양반이 바로 생불이셨어 하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어사또가 연화에게 큰 상을 내리고 떠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연화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화네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부러움과 축하를 가득 담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마을 촌장은 제일 먼저 달려와 연화의 손을 잡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연화야, 내 그동안 최 부자의 등살에 못지 겨너를 챙기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말거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사람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했지만 연화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연화는 어사또가 남기고 간 재물들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곳간에 가득 찬 쌀을 꺼내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끼니를 잇기 어려운 집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어사또 나으리께서 우리 마을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다 같이 나누어 먹고 힘을 내야지요. 연화의 넉넉한 인심의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복했습니다. 욕심 많은 최 부자와는 달리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연화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부자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흉흉했던 마을, 인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예전처럼 정이 넘치는 산골 마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땔감이 없어 냉방에서 떨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을 겨울이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어사또가 명하고 간 덕분에 관아에서 보낸 목수들이 와서 무너져 가던 초가집을 튼튼하게 보수해 주었습니다. 구멍 숭숭 뚫렸던 지붕은 두툼한 볏짚으로 새로 얹어졌고 틈새가 벌어졌던 벽은 황토로 꼼꼼하게 발라져 황소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는 참나무 장작이 활활 타올라 방바닥이 절절 끓었고 윗목에는 고구마와 감자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기침 한번 하지 않고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면 연화는 방 안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지난 가을의 일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빗속에 쓰러져 있던 선비님을 업고 오던 일, 서툰 솜씨로 장작을 패던 그의 모습, 그리고 달빛 아래서 나누었던 대화들,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어젯밤 꿈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연화는 창문을 열고 하얗게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나으리, 지금쯤 어디에 계신가요? 추운 날씨에 고생은 안 하시는지 부디 건강하게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눈송이가 마치 어사또의 안부를 전해주는 듯하여
연화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그 일당들이 사라진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관아에서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는데 그는 어사또의 신신당부를 받은 청렴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연안의 집을 찾아와 문안을 여쭙고 마을에 억울한 일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최 부자가 억지로 빼앗았던 땅들은 원래 주인들에게 모두 되돌려졌고 과한 세금도 탕감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살다 보니 이런 좋은 세상도 오는구나 하며 기뻐했고 이 모든 복이 연화의 착한 마음씨 덕분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복덩이가 되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자 연안의 집 앞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이제 자신의 땅이 된 밭에 정성껏 씨앗을 뿌리고 가꾸었습니다. 남의 밭을 붙이며 눈치 보던 시절과는 마음가짐부터가 달랐습니다. 흙을 만지는 연화의 손길에는 희망과 기쁨이 담겨 있었고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밭일하다가 허리를 펴고 바라보는 산천은 유난히 아름다웠고 지저귀는 새소리도 마치 연화를 응원하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도 건강이 많이 좋아져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와 쑥을 캐거나 나무를 다듬으며 소일거리를 하셨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이제 앳된 소녀의 티를 벗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심성과 고운 자태, 그리고 넉넉한 살림살이는 인근 고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하여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문지방이 닳도록 이어졌습니다. 개 중에는 부유한 양반집 자제들도 있었지만 연화는 정중하게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채우지 못한 그리움이 남아있기도 했거니와 지금처럼 할머니를 모시고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삶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환의 집을 어사또 댁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어사또가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사또의 정기가 서린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환의 집마당으로 모였습니다. 연환은 언제나 곳간을 여러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사람을 이끄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옛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을 연화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연화가 마당에서 널어놓은 나무를 걷고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선비가 뒷짐을 지고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조금 늘었고 수염도 길어졌지만 그 맑고 깊은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암행어사, 그분이었습니다. 연화는 들고 있던 채반을 떨어뜨리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소. 연화 소저 그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사또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옛 추억이 서린 이곳을 잊지 못해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평범한 선비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품은 여전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달려나가 그를 맞이했고 할머니도 방에서 뛰쳐나와 버선발로 그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나으리께서 살아생전 다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마을은 얼마나 변했는지 이야기하며 웃음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정성껏 술상을 차려내왔습니다. 화려한 안주는 아니었지만 직접 담근 진달래술과 봄나물전, 그리고 맑은 고깃국이 상에 올랐습니다. 어사또는 술잔을 기울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산의 진미를 맛보았지만 소저가 끓여주었던 그날의 흰죽 맛을 잊을 수가 없었소. 그리고 오늘 이 술상 또한 천하일미로다. 어사또의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달빛이 마루 끝에 걸려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밤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은은한 배경 음악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사또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별은 예전처럼 슬프거나 기약 없는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연화에게 약조했습니다. 내 이제 관직의 짐을 내려놓았으니 종종 이곳에 들러 산천을 구경하고 묵어가도 되겠소.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곳은 나으리의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사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을을 내려갔고 연화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기다림의 고통이 아닌 재회의 설렘과 충만한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후로도 연한의 집에는 종종 맑은 기운의 선비가 찾아와 며칠씩 머물다 가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인연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들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수를 누리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고 연화는 평생을 베풀며 존경받는 어른으로 늙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도 어사또도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산골 마을에 깃들었습니다. 숲에서 죽어가던 사람을 구한 소녀의 착한 마음씨가 결국은 자신과 마을을 구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자장가 같은 예시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산골 마을 숲길에서는 누군가를 업고 가는 소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도 하고, 달 밝은 밤이면 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두 그림자가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것이 바람 소리인지 나뭇가지 흔들리는 그림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귀에는 분명 들린다고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바람은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화의 따뜻한 마음과